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었던 2006년 봄, 안양과 군포 일대에서 46일간 3명의 여성이 연속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모두 며칠 뒤 시신이 되어서 발견됐죠.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다행히 범인은 검거가 됐어요. 체포된 범인은 아주 뻔뻔하게도 강간이나 하려고 했지 살해할 의도까지는 없었다는 진술을 합니다. 범인의 이력을 조회해보니 정상적인 학업 과정을 모두 거친 평범한 회사원으로 밝혀져서 더 큰 충격을 줬었죠. 이전까지 일어난 살인 사건들 중 대다수는요, 어떤 목적을 가진 저학력자나 저소득층인 전과자의 소행으로 드러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범인을 예전의 데이터에 맞춰서 특정 지을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지났죠. 즉, 과거 전력이나 학력, 생활 수준, 외모나 성별들이 무관하게 누구든지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살인 욕구를 가진 사람이 얼마든지 평범한 모습으로 자신을 숨기고 철저하게 이중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짧은 기간 동안 3명의 목숨을 빼앗은 범인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중인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12년 전 일어난 안양 군포 연쇄살인사건 파일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사건은 2006년 5월 15일 밤 11시 50분 안양시 안양 8동이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빴던 22살 여성 윤씨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자리를 가진 뒤 혼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횡단보도 앞에 서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윤씨 앞에 웬 승용차 한 대가 멈추더니 창문을 내린 뒤 어디까지 가느냐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친절한 말투로 접근한 이 남성은 27살의 김윤철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잘생긴 모범생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김 씨의 외모와 이 태도에 경계를 푼 윤 씨는 같은 방향이라는 말에 차에 올라탔고 그대로 사라져 버립니다. 2시간 뒤 차 안에서는 윤 씨의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금방 조용해졌어요. 범인은 윤 씨의 집과 다른 방향으로 차를 몰았고 윤 씨가 차를 세우라고 하자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빼앗고 비밀번호까지 알아냈죠. 하지만 범행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범인은 자신의 얼굴을 본 윤 씨가 신고할 것이라는 생각에 살해를 결심했어요. 소리 지르며 반항하는 윤 씨의 입에 재갈을 물린 뒤 항상 가지고 다니던 끈을 이용해 손발을 결박했고 테이프로 윤 씨의 얼굴을 수십 차례 감아 질식사 시켜버렸죠. 윤 씨는 실종 5일 뒤 새벽에 군포 금정역 근처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됐는데요.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체는 눈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특징과 치과 기록으로 부검을 해본 결과 며칠 전 실종된 윤 씨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죠. 사건 전담반을 꾸려 수사에 나선 경찰은요, 사체가 발견되기 3일 전 윤 씨의 신용카드 8장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범인이 윤 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인출기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인출했던 것이었어요. 만일 그 주변에 CCTV가 있다면 돈을 인출하러 가는 장면이나 얼굴이 찍혀 있을 겁니다. 경찰이 해당 인출기 주변에 설치된 CCTV를 찾아 나섰지만 모두 작동되지 않는 카메라들이었습니다. 간단히 해결될 줄 알았던 수사가 그 순간 멈춰버렸죠. 경찰은 윤 씨가 발견된 금정역 주변을 수색하는 동시에 주변 인물을 상대로 탐문 수사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단서나 증거물은 찾을 수가 없었고 탐문 수사에서도 특이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은 어떻게 수사해야 할지 난감해했는데요. 사건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5일 후 또 다른 여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거죠. 두 번째 피해자는 경기도 의왕시에 거주하고 있던 20살 대학생 김 씨였고요. 집으로 가던 도중에 김윤철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날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앞에 김윤철이 승용차를 세우며 나타났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말에 아무 의심 없이 김 씨는 차에 올라탑니다. 그러자 돌변한 김윤철이 피해자의 신체를 더듬기 시작했죠. 김 씨는 차에서 내리려고 했지만 김윤철이 흉기를 꺼내 위협하는 바람에 반항해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성폭행당한 뒤 살해됩니다. 김 씨는 실종 3주 후 오전에 의왕시 청계동 공동묘지에서 나체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발견 당시 사체는 양손이 결박된 채 역시 얼굴에 테이프가 감겨 있었고 신체가 흉기로 도려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체포된 김윤철은 끝끝내 사체 훼손을 거부했지만 사체 훼손을 부인했지만 피해자 몸에 남은 상처는 의도적으로 예리하게 잘라낸 흉기의 흔적이라는 부검 소견이 있었어요. 인접 지역에서 2명의 여성이 살해되자 비상이 걸립니다. 경찰은 동일수법 전과자를 상대로 용의자를 추려나가는 작업을 했어요. 피해자들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용의자들의 휴대전화 신호가 감지되었는지를 대조해보는 통신망 수사였습니다. 수시로 감지되면서 바뀌는 기지국 신호를 일일이 대조해야 됐기 때문에 안양과 의왕시에서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이 투입된 대규모 수사였고요. 두 사건 간에 어떠한 연결점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하지만 범인은요, 이미 세 번째 범행까지 마친 상태였어요. 두 번째 피해자가 사체로 발견되기 이틀 전에 또 한 명의 여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던 거죠. 실종자는 27살의 허 씨였습니다. 두 번의 상황을 봤을 때 정황상 허 씨도 김윤철을 만났을 가능성이 매우 컸죠. 경기도 일대에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경찰은 여러 가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범인은 누구이며 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손발을 결박하고 강간한 것도 모자라서 얼굴을 테이프로 휘감았고 사체를 태우거나 시신 훼손까지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범인은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지, 성독착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의문점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범인을 더 금방 찾을 수 있겠지만 아무리 수사망을 확대해봐도 범인의 윤곽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2달 가까이 범인의 동선으로 추정되는 현장들을 다니며 확보한 단서들과 과학 수사를 통해 조금씩 범인에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희생자 사체에서 범인의 흔적을 찾아냈던 것이죠. 그리고 피해자들의 통화 기록으로 이동 동선을 파악했고요. 그 일대를 조사합니다. 이때 세 번째 희생자 허 씨의 사건 수사에서 김윤철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생겼죠. 김윤철은 첫 번째 피해자인 윤 씨의 돈을 인출했던 그 현금 지급기에 CCTV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김윤철은 허 씨에게서 빼앗은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시 같은 곳을 찾아갔어요. 경찰은 범인이 같은 장소를 다시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범죄 심리 분석을 근거로 미리 이 자동 현금 지급기에 관리회사에 CCTV를 설치하라는 요청을 해둔 상태였고요. 결국 이 예상이 맞아떨어졌던 거죠. 허 씨가 실종된 이틀 후 김윤철이 허 씨의 신용카드로 돈으로 인출하는 장면이 이 자동 현금 지급기 CCTV에 찍히게 되면서 52일 만에 범인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은 그 다음날 새벽 김윤철을 긴급 체포하는 데도 성공했어요. 김윤철은요, 증거물 앞에서도 약간의 당황을 할 뿐 무조건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범행 사실을 여러 번 둘러대면서 모면해 보려 했지만 피해자에게서 발견된 DNA 분석 결과가 나오자 결국 범행을 자백합니다. 하지만 허 씨가 살아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범인의 자백이 있었으니 수사 발표가 있어야겠죠.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허 씨가 혹시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을 1시간 앞두고 김윤철이 허 씨도 살해했다는 자백을 했어요. 진술대로 의왕시 호수 근처 풀밭에서 발견이 됐는데 다른 피해자들과 동일한 수법으로 살해된 것이 확인됐죠. 범인의 모든 자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피해자 윤 씨의 사건에서는 김윤철을 범인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피해자가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남자친구의 생일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이 점을 김윤철이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해서 범행 자백을 받아냈고요. 결국 그간의 모든 범행 과정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김윤철은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접근했던 것인데 모두 20대 여성으로 긴 머리에 치마를 입고 있는 날씬하고 예쁘다고 할 수 있는 외모의 여성들입니다. 이들에게 말을 걸어서 환심을 산 뒤에 차에 태우게 되면 끈으로 손을 결박하고 강간한 뒤 테이프로 얼굴을 감아 질식시켜 살해하는 끔찍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죠. 경찰은 김윤철의 진술대로 차량에서 발견된 피해자들의 혈흔과 모발을 채취했고요. 피해 여성들이 소지하던 신용카드와 소지품들, 범행에 사용된 끈과 칼로 범행을 입증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동기를 알아내야겠죠. 김윤철은 왜 연쇄살인마가 되었던 것일까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김윤철의 배경을 알게 된 경찰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문대를 졸업하고 오랫동안 컴퓨터 부품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해온 평범한 회사원이기 때문이었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범인의 직업이 불안정하고 무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김윤철은 전과 하나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집안에서도 문제가 없었고 평소 활달한 성격이라 직장 동료들도 전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초범인데도 너무나 잔인한 수법을 보였죠. 그래서 김윤철의 집안을 수색해 보니 수십 건의 음란 동영상이 발견됩니다. 동영상에는 하나같이 여성을 테이프로 결박하거나 강압적으로 여성을 강간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김윤철이 평소 이런 영상을 보면서 범행에 활용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취조 과정에서 가족 관계를 물어보니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형을 편애했다는 피해의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술 과정에서 볼 때 여성에 대한 뚜렷한 증오심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범행이 잔혹했고 대상이 모두 여성인 점을 볼 때 어릴 때부터 쌓여 있었던 그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게 표출된 것은 아닌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러자니 김윤철이 스스로 밝힌 범행 동기는 또 단순했습니다. 1,000만 원의 카드빚을 갚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는데요. 일하면서 받는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가난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시작하기 몇 달 전 아버지의 명의로 구입한 차량이 문제가 됐죠. 차 할부금과 대출이자가 한 달 월급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카드빚을 갚고 있었는데 점점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범행을 결심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김윤철은 범행 이후에도 죄책감이 전혀 없었어요. 피해자를 죽이고 빼앗은 물건을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선물했고 신용카드에서 인출한 돈은 유흥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해자 김 씨가 가지고 있던 카메라를 빼앗아서 자신이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도 촬영했죠.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밤마다 연쇄살인범으로 돌변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주 철저하게 이중 생활을 해오고 있던 것이죠. 더 무서운 점은
김윤철이 범행을 반복할수록 점점 자신감이 붙었고요. 살인 행위에 능숙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해외 대형 연쇄살인마들의 이야기와 비교했을 때 좀 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20일 정도의 간격으로 살인을 했다는 것은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범행 수법과 발견된 시신에서는 갈수록 범행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었고요. 대담하게 행동한 흔적도 찾아볼 수 있었어요. 거기에 진술 과정에서 김윤철 스스로도 범행에 중독되고 있는 듯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첫 번째 범행에서는 몰랐지만 두 번째 피해자를 살해할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열감을 느꼈다는 진술은 자신이 살인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연쇄살인범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어떤 뚜렷한 목적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지만 횟수가 늘어가면서 동기를 잊어버리게 되고요. 범행 자체를 즐기기 시작한다는 점인데요. 김윤철의 경우도 동기에서 무동기 범죄로 넘어가는 과정을 겪기 시작하던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이 조금 더 장기화됐다면 아마 대형 연쇄살인 사건으로 변질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순간에 검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김윤철은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재판까지 감형되진 않았고요.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윤철은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합니다. 하지만 최종 재판까지 감형되진 않았고요.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 사건이 날이 갈수록 잔인해지고 수법도 진화하고 있고 그 동기 자체도 불확실한 경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범죄 심리학이 들어온 지가 오래되지 않았죠. 조금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범인의 심리를 분석하고 그만큼 빠르게 범인을 붙잡을 수 있는 결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은 2006년에 벌어진 안양 군포 여성 연쇄살인 사건 파일이었습니다.